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7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별일을 다 겪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인생을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까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보다 먼저 떠나보내는 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적이 없었죠. 저는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하여 남편과 오랜 세월을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이 되었을 즈음에 아들을 하나 출산하게 되었죠. 사실 제가 워낙 몸이 약하다 보니 남편은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하거나 입양하여 키우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핏줄을 가진 아이를 낳고 싶었고 많은 노력 끝에 꿈에 그리던 아들을 갖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힘들게 낳은 만큼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성격이 꽤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본인 핏줄을 가진 자식이 예쁘기는 했는지 아들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는 잘 웃기도 하고 농담도 건넬 만큼 성격이 많이 바뀌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게 고집부려 아들 낳기를 참 잘했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로서 아들을 보며 노심초사했던 것도 있었죠. 아무래도 제가 몸이 약해서 그런지 제 배에서 나온 아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아픈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조건 병원부터 데려갔고 혹시라도 몸이 허약해지거나 할까봐 몸에 좋다는 것들을 다 구해서 먹였죠.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저희 아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주었고 무사히 성인이 된 후 남편의 무역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이름 있는 대학교에 무역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편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죠. 저희 집안에 자식이 하나뿐이라서 아들이 아니면 남편이 운영 중인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대학교 입시를 볼 때 혹시나 다른 진로를 선택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걱정을 남편이 많이 했었죠. 그러나 피는 어디 안 간다고 하더니 아들은 맨날 남편을 졸졸 쫓아다니며 보고 자란 게 무역일이라 그런지 부모가 따로 말을 꺼내지 않아도 알아서 무역 관련 학과를 알아보고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에도 업무를 능숙하게 하고 일 처리가 빨라서 상사들이 좋아했다고 했죠. 아들은 회사에 들어가 아래부터 차근히 배워가며 대표직을 물려받을 준비를 시작했고 남편도 6, 7년 사이에 대표직을 넘겨줘야겠다 하는 계획을 다 세워놓은 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들에게 시간이 날 때 병원에 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크게 아프지 않으면 절대 병원 가자는 소리를 꺼내지 않던 사람인데 먼저 검사 좀 받아봐야겠다고 하니까 저도 아들도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당신 어디 아파? 평소에 웬만큼 아파서는 돈 아깝다면서 병원 갈 생각 안 하더니? 그러게요. 아버지 어디가 얼마나 편찮으신데 먼저 병원 간다는 말씀을 다 하세요? 요즘 들어 빈혈이 있는지 자꾸 어지럽고 체중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배가 자꾸 빵빵해져서 말이야. 소화불량도 심하고 아무래도 한번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 그래요? 증상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아버지 다음에 갈 것 없이 오늘 저랑 병원에 같이 가셔서 검사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바로 준비하고 내려올게요. 아들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더니 증상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바로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저도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따로 통증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기에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며칠 후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아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회사에서 사고라도 친 거야?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내가 아버지 보호자로 병원에 따라갔잖아.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 충격받으실까봐 보호자 번호로 연락했다면서 아무래도 간경화인 것 같다고 병원에 모시고 오래.
뭐라고? 간경화? 그럼 빨리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가야지.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나도 지금 병원으로 출발할 테니까 너 당장 아버지 모시고 와. 알겠지? 저는 급하게 남편이 검사를 받았다는 병원을 향했고 아들과 남편을 만나 진료실로 다 같이 들어가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간경화가 맞다면서 아무래도 간이식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식관리센터에는 등록을 해놓겠지만 가능하다면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해주는 게 좋다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하셨죠. 남편은 검사 결과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진료실을 나와서 힘없이 풀썩 주저앉더니 저와 아들에게 자꾸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죠. 저와 아들도 검사 결과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남편부터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바로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았어요. 사실 저는 몰라도 아들은 피가 섞였고 젊은 나이인데 당연히 간이식이 적합하다고 나오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간이식 적합 검사 결과 저는 나이가 많아 힘들 것 같다고 했고 아들은 간이 작아서 이식이 필요한 만큼 떼어낼 수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유일한 희망이 무너지니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의자에 앉아 아들을 붙잡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아들은 뜬금없이 저에게 갈 곳이 있다며 빨리 움직여야 한다면서 그만 울고 일어서라고 하더군요. 아들, 이런 상황에 대체 어디를 간다는 건데. 네 아버지 지금 혼자 계신데 얼른 집에 가봐야지. 엄마, 우리가 간이식 못 해주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지. 이대로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랑 사촌 형들한테 가서 간이식 부탁 좀 해보자. 그래도 피가 섞인 가족인데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고 계신다고 하면 간이식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간을 떼어주는 위험한 수술인데 쉽게 해주겠다고 그러겠어? 특히 큰아버지는 돈 문제로 아버지랑 싸우고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됐는데 절대 안 해준다고 할 거야. 저는 당연히 안 해줄 테니 그냥 돌아가자고 했지만 아들은 아버지 살리려면 뭐든 해야 한다면서 친척집을 찾아가 부탁을 했죠.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누가 목숨 걸고 수술대에 오르겠냐고 하면서 못 해주겠다며 펄쩍 뛰었어요. 특히 아주버님은 간이식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우리 인연 끊고 사는 거 아니었냐며 당장 나가라고 쫓아냈죠. 사실 아주버님이 돈 문제로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 남편도 몇 번은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돈 못 빌려주겠다고 무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그게 서운해 인연까지 끊겠다며 난리가 났고 그렇게 사이가 틀어졌죠. 결국 남편은 친척들한테도 간이식을 받지 못한 채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이식관리센터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걸어보았죠. 그러나 이식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소식은 없고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남편은 뜬금없이 병원에 변호사를 부르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가 고민해봤는데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간경화 말기라고 하니 이제 가망이 없는 것 같다. 언제까지 대표 자리 비워두고 임시 대표를 놓을 수 없는 노릇이니 조금 이르지만 종우 네가 회사 대표를 맡아 운영을 해라. 절차는 이 변호사를 통해 처리해 놓을 테니 내일부터 대표로 출근해. 아버지, 가망이 없다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운이 좋아 이식관리센터에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아직 배울 게 산더미인데 벌써부터 대표직을 맡으면 직원들도 욕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회사는 당분간 임시 대표직 체제 유지하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혹시라도 회사마저 넘겨주면 남편이 아예 치료도 포기를 할까봐 아들은 어떻게든 배울 것이 많이 남아있다며 대표직 맡기를 거부했죠.
그러나 남편은 무언가를 예상한 듯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최대한 빠르게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으려고 했어요. 결국 아들은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고 대표직을 수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간이식을 받지 못해 손도 못 써보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가게 되고 저와 아들 모두 한동안 슬픔 속에서 지내야 했죠. 아들은 죽어라 일만 하기 시작했고 저는 방에 멍하니 앉아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도 저도 남편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전의 삶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하늘로 떠난 지 약 2년 정도 되었을 때 아들은 여자 한 명을 집에 데려와 본인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윤지라고 합니다. 아이, 네. 어서 들어와요.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금 일은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아들한테 미리 물어보려고 했는데, 종우가 워낙 바쁘다 보니 내가 물어볼 틈이 없었네요. 저는 종우 오빠랑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졸업해서 지금 무역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경쟁사에서 일을 하다가 오빠가 스카우트 제안을 하게 되면서 인연이 되었고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막상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눠보니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굉장히 당차고 순해 보여서 아들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반대 없이 바로 결혼을 시키기로 했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부부가 되었고 결혼 생활 8년을 하면서 손주도 낳고 너무 잘 살았어요. 얼굴을 볼 때마다 아주 인꼬 부부라고 놀랄 정도로 둘이 너무나 잘 어울렸죠. 게다가 며느리는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저를 자주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알뜰살뜰 잘 챙겨주었어요. 사실 저는 하나뿐인 며느리가 힘들까봐 남편 제사나 명절은 내가 간단하게 챙기겠다고 신경 쓰지 말고 가족여행을 다녀오던지 하라고 결혼 전부터 항상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며느리는 제사나 명절에 꼬박꼬박 집에 찾아와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 챙겼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정말 예뻐할 수밖에 없었죠. 주변 지인들도 며느리가 싹싹하고 시어머니인 저를 잘 챙기니까 부러웠는지 훔쳐다가 본인 아들 짝으로 붙여주고 싶다며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아들이 결혼한 지 8년을 넘겼을 때 저는 충격적인 일을 또 한 번 겪어야 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다급하게 전화를 해오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죠. 항상 우리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하니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 윤지야? 혹시 무슨 일 있어? 괜찮으니까 그만 울고 시애미한테 얘기해봐. 어머니,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털어놔. 힘든 일은 속에 담아두면 안 돼. 며느리는 한참 동안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며 눈물을 흘리다가 겨우 진정하고는 저에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게요. 오빠가 췌장암 말기래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암이라니. 종우 나이가 이제 42인데 어떻게 췌장암 말기일 수가 있어. 오진 아니야? 재검사까지 싹 다 했는데 정말로 췌장암 말기 맞대요. 저랑 주웅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종우가 입원했다는 그 병원 어디야? 내가 당장 가보마. 며느리는 아들이 어디에 입원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설마 했는데 병원에 도착해보니 정말로 내 아들이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아들이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어떻게 왔어? 윤지가 전화했어?
당분간은 알리지 말라고 했더니 결국 알렸네. 내가 네 엄마인데 모르고 있는 게 말이 돼? 아프면 진작 병원에 가지. 왜 검사를 안 받았어? 빠르게 발견했으면 간단하게 치료만 받으면 됐잖아. 따라할 게 없어서 네 아버지 아픈 것까지 따라하니? 미안해요, 엄마. 그런데 그동안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췌장암은 소리 없는 암이라서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 나처럼 말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대. 저는 속상한 마음에 화를 내듯 뭐라고 했더니 아들은 그저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결국 저도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죠. 남편에 이어서 자식도 병으로 먼저 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암 판정을 받은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며느리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얼굴에 그늘이 가득 졌고 저는 한동안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며칠 후 아들마저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췌장암에 좋다는 것들을 다 구해서 아들에게 먹이려고 했어요. 며느리도 아들 옆에 딱 붙어서 빨리 나아야 아들도 키우고 회사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냐며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죠. 아들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아내와 자식이 있으니 치료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 텐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며 끝까지 병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모두가 간절하게 바랬어도 아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도 본인의 상태를 몸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들은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병원으로 회사 변호사 한 명과 며느리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아들이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고 해서 어디 심각하게 안 좋나 싶어 급하게 찾아갔죠. 아들은 본인이 부른 사람들이 병실에 다 모이자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갑자기 회사 변호사까지 병실에 불러놓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무래도 제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부사장으로 있는 윤지에게 회사를 넘겨야 할 것 같아 다들 모이라고 했어요. 내가? 말도 안 돼. 회사는 당신이 이끌어 가야지. 나는 절대 대표직 못 맡아. 받게 되더라도 당신 완치된 후에 받을 테니까 대표직 주고 싶으면 치료 포기하지 말고 나와서 얘기해. 당신도 알잖아, 내 상태.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통증 줄여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신 거 못 들었어? 그러니까 대표직 당신이 맡아서 회사 운영하다가 나중에 주웅이 크면 물려줘. 그래도 당신 없는데 내가 대표직을 어떻게 맡아서 해? 제발 윤지야, 내 말대로 해줘. 그 회사 맡을 사람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받아서 성실하게 운영하다가 나중에 주웅이 크면 넘겨줘. 사실 저는 갑자기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 남기던 며느리에게 회사를 넘겨주겠다는 말을 하는 아들이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이 세상에 떠나게 된다면 어차피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었고 나중에 손주가 크면 회사를 물려받을 테니까 저는 괜찮겠지 싶었죠. 며느리는 끝까지 본인이 혼자 어떻게 회사를 이끌 수 있겠냐고 하면서 거절을 하다가 결국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회사 대표직을 맡게 되었어요. 누가 남편 핏줄 아니랄까봐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서도 회사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나서 약 8개월 뒤 남편 곁으로 가게 되었죠. 저는 남편에 이어서 자식까지 먼저 앞세워 보내고 큰 슬픔에 잠겨 약 1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물론 아들이 떠나고 나서 며느리가 가끔씩 찾아오기는 했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이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을 떠나보내고 1년이 지났을 때 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대로 내가 무너져서 살면 하늘에서 보고 있는 남편과 아들이 슬퍼할 것 같았고 어떻게든 밖을 돌아다니고 움직여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 할 게 없으면 바쁜 며느리 대신에 손주라도 봐주려고 며느리 집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며느리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집안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을 가로질러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뒷마당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마당에서 통화라도 하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저 세상 가고 나서 돈도 많이 생겼고 골칫거리 혹 갔던 주웅이도 떨궜는데 이참에 연하 남기고 새 출발 좀 해볼까? 저는 며느리의 말에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기가 막혀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며느리는 제가 집에 찾아간 줄도 모르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하하호호 즐겁게 웃더군요. 걔? 아, 뭐 알아서 잘 살겠지. 거긴 선생님들이 24시간 내내 붙어있고 발에 치이는 게 친구들일 텐데 내가 걔 걱정을 왜 해. 막말로 바쁜 엄마 밑에서 사는 것보다 지 인생 일찌감치 찾아가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않겠어? 저는 며느리가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도 발에 칠 정도로 있다고 하니까 무슨 체험학습이나 유학을 보낸 건지 순간 오해를 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를 개나 재로 칭하고 있었고 연하 남기고 새 출발한다느니 돈이 많이 생겼다느니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니까 저도 혼란스러웠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며느리가 전화를 마치고 돌아 나오는 소리에 저는 미친 듯이 뛰어 급하게 대문 밖으로 다시 나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며느리가 통화를 하면서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손주인 주웅이를 떨궜다는 말이 괜히 이상하고 찜찜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웅이가 잘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 며느리 집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일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다고 했어요. 집에는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만 계셨죠. 다행히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며느리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다 보니 저를 알아보고 의심 없이 바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집에 발을 붙이자마자 주웅이를 찾으며 2층으로 올라가면서 손주 이름을 불러댔죠. 아주머니, 주웅이 지금 방에 있죠? 주웅아, 할머니 왔다. 밖으로 좀 나와봐라. 저기, 주웅이 오늘 집에 없어요. 혹시 윤지가 체험학습이나 유학이라도 보냈어요? 아, 내 손주 언제 집에 돌아오는데요? 그게요. 유학이나 체험학습 간 건 아니고요. 사실 주웅이 집 나간 지 오래됐어요. 한 3달 정도? 그게 무슨 소리예요? 6살밖에 안 먹은 애가 어딜 나갔는데요? 체험학습이나 유학 간 게 아니면 그 어린애가 어딜 갔다는 거예요? 빨리 바른 대로 얘기해요. 그게요, 사모님. 주웅이 보육원에 있어요. 주웅 엄마 지시에 제가 직접 보육원 알아보고 데려다 줬어요. 저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6살밖에 안 먹은 어린애를 보육원에 버릴 수가 있나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버리지 않는 법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도 엄마가 본인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보육원에 버릴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보육원? 부모 멀쩡하게 있는 애가 왜 보육원에 가요? 아무리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어린애를 보육원에 데려다 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아주머니 제정신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게 주웅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놓냐고.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아무리 사모님을 설득해도 제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으시고 무조건 보육원에 데려다 주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럼 나한테라도 얘기를 했어야죠.
예전에 받아놓은 내 번호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데 윤지가 시킨다고 그걸 그대로 해요? 사실 주웅 엄마가 저희 어머니 수술 안 시켜드릴 거냐고 본인 말대로만 하면 수술비 다 내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일단 어머니라도 살리자라는 생각으로 그랬어요. 저도 돈 받고 했던 일이지만 어린애 그런 곳에다 데려다 놓고 양심에 찔려서 정말 힘들었어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진짜 할 말을 잃었죠. 손주를 보육원에 보냈다는 것을 알고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랐지만 일단 주ың이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보육원 이름과 주소를 듣고 바로 찾아갔죠. 손주는 그동안 보육원 생활이 많이 힘들었던 것인지 할머니인 저를 마주하자마자 서러운 듯 한참 동안 엉엉 울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불쌍하고 안쓰럽던지 진작 들여다보지 못하고 너무 미안했죠. 저는 일단 손주를 데리고 보육원에서 나왔어요. 아무 대책 없이 며느리에게 데려다 주면 더 멀리 제가 모르는 곳으로 보내버릴 것 같았기에 우선 제 집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동안 이리저리 눈치 보면 많이 힘들었을 테니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득 해줬어요. 손주는 음식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먹더군요. 주웅아, 할머니 안 뺏어 먹을 테니까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해. 보육원에서는 밥 제대로 못 먹었어? 왜 그렇게 급하게 먹어? 거기서 만난 형 누나들이 보육원에는 사람이 많아서 빨리 먹어야 된댔어. 그래? 여기는 우리 중이 음식 뺏어 먹을 사람 없으니까 천천히 먹어도 돼. 보육원에서는 사람이 많아서 빨리 먹어야 했다는 손주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괜히 마음이 아파왔어요. 못된 엄마 하나 때문에 6살밖에 안 먹은 이 어린아이가 큰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리고 본인이 얻을 이득 때문에 지 자식까지 보육원에 버린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들이 며느리에게 회사를 잘못 넘겨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기 자식까지 보육원에 버리는 며느리는 회사를 이끌어갈 제목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쩌면 아들이 살아있었을 때 며느리가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손주를 키우도록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었죠. 사실 며느리가 아들이 최장한 판정을 받기 전에 본인은 자리를 내려놓고 싶고 큰 욕심이 없어 손주만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어차피 회사는 아들이 끝까지 지키면서 운영할 테니 굳이 본인이 회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면서요. 심지어 며느리는 손주가 3살이었을 무렵에 가족끼리 모여 저녁을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회사를 퇴직한 후 본인이 아이만 키우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말하길 가정교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앞으로 엄마가 해줘야 할 것이 많을 텐데 일 때문에 육아에 전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했죠. 그러나 아들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능력도 있는데 퇴직은 안 된다며 말렸고 결국 퇴직은 없던 일이 되었어요. 이렇게 모성애가 강했던 며느리인데 갑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회사를 맡게 되면서 180도 돌변하게 되니까 적응도 안 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파왔죠. 물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까지 버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것도 남의 자식이 아니고 본인 핏줄인데 유학도 아니고 보육원에 버리다니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회사를 물려받게 되고 생각보다 꽤 많은 재력을 얻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따끔하게 이번 일을 혼내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다음날 며느리에게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자 저는 손주를 잠시 주변에 있는 친구 집에 맡겨놓고 며느리가 있는 회사에 찾아가게 되었죠. 다행히 제가 대표의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직원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회사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며느리가 있는 대표실로 향했죠.
어머니가 회사까지는 무슨 일이세요? 한동안 바깥 출입 없이 집에만 있으시더니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 주웅이 회사 옆 유치원 다닌다고 했지? 좀 데리고 와라. 오랜만에 우리 손주 얼굴 좀 보고 싶네. 처음에는 며느리가 손주를 보육원에 보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혼을 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당황한 며느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듣고 싶어서 일부러 모른 척 행동을 했죠. 네? 어머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주웅이 지금 유치원에서 한창 재미있게 놀고 있을 시간인데 분명히 절대 안 온다고 할 거예요. 주웅이가 지 아빠를 쏙 빼닮아서 한 고집 한다니까요. 그러냐? 그럼 주웅이 유치원 끝날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데리고 가서 외식이나 하지 뭐. 네? 어머니, 요즘 유치원도 늦게까지 해요. 그 시간까지 여기서 기다리시려고요? 괜찮다. 1년 만에 밖에 나왔는데 몇 시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 너 신경 쓰지 말고 볼일 봐라. 어머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주웅이 오늘 유치원 안 갔네요. 며칠 전에 캠프 갔어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주웅이 캠프에서 돌아오는 대로 어머니께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만 집에 돌아가 계세요. 오랜만에 바깥 출입인데 힘드시잖아요. 며느리는 많이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며 이리저리 둘러대기 바빴어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바깥 출입을 한 제가 힘들 거라며 걱정해주는 척 어떻게든 빨리 보내려고 했죠. 왜? 얼른 나 대표실에서 내쫓아버리고 주웅이 보육원에서 찾아오려고 그러냐? 네? 그게 무슨 보육원이라니요? 주웅이 지금 내가 데리고 있다. 어제 직접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어. 왜? 내가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안 하니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했냐? 그런 곳에 보내놓고 대충 둘러대면 내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 맡겨둔 거예요. 금방 다시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너는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너는 애를 맡겨둘 곳이 없어서 보육원에 보내냐? 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그런 곳에 두고 와? 저는 그 와중에도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는 며느리에게 화가 잔뜩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머리채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오빠도 세상 떠나고 없고 막막해서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감히 네가 내 손주를 보육원에 보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홍군형을 내준 뒤 화가 나 씩씩거리면서 회사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열불이 나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회사 앞 커피숍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며느리로 보이는 사람이 어떤 남자와 스킨십을 하면서 커피숍 옆을 지나갔죠. 순간 저는 제가 뭘 잘못 봤나 싶어서 급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설마 했었는데 뒤를 몰래 쫓아가 보니 며느리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더군요. 자기야, 나 오늘 노인네한테 머리채 쥐어잡혔잖아. 얼마나 자꾸 흔들던지 탈모 오는 거 아닌가 몰라. 뭐라고? 그 노인네가 회사까지 무슨 일로 왔는데? 아니, 온 건 그렇다 치고 멀쩡한 우리 자기 머리채는 왜 쥐어잡는데? 나 정말 화나네. 몰라. 그 노인네가 주웅이 일 알고 왔더라고. 어쩐지 회사에 다짜고짜 찾아와서 유치원에서 주웅이 데리고 오라고 보고 싶다고 하더라. 뭐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주웅이 데리고 올 거야? 지금 주웅이 그 노인네가 데리고 있대. 조만간 오긴 할 텐데 보육원은 실패했으니까 이참에 그냥 유학 핑계대고 해외로 던져야 하나? 그 노인네가 주웅이 해외로 보낸다고 하면 순순히 그러라고 하겠어? 몰라. 골치 아파 죽겠어. 자기야, 이 일을 진짜 어떻게 하지? 주웅이 걔
이제 꼴 보기도 싫은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 찾아보면 뭐 방법이 있겠지. 저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또 잡고 난리를 치고 싶었죠. 하지만 머리채를 잡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았고,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저희 아들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본격적인 복수를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손주를 보육원에 버렸다는 사실은 밝혀졌으니 나중에 쓸모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내용을 녹음해 놓기로 했죠. 먼저 녹음기를 켜놓고 손주와 대화를 하면서 보육원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를 했어요. 다행히 손주는 6살이라 말도 잘하고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어 순조롭게 녹음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변장을 하고 며느리의 회사로 다시 찾아갔어요. 몰래 미행을 하다 보면 불륜의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는 회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며느리가 안 나오나 하고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쯤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며느리가 회사 밖을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향하는 모습이 보였죠. 회사 일로 밖에 나온 거라면 운전기사가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혼자인 것을 보아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일로 이동을 하는 듯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 뒤를 쫓았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걷더니 회사와 20분 정도 떨어진 어떤 공원으로 들어갔죠. 저도 들키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서 공원에 들어갔는데 며느리는 불륜남이 보이자마자 해맑은 얼굴을 하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불륜남 얼굴을 자세히 보았더니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병원으로 불렀던 회사 변호사였죠. 저번에는 뒤에서 듣기만 하여 얼굴은 못 봤는데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보니 불륜 관계가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어요. 이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공원에 있는 제 또래 여자분께 상황 설명을 한 뒤 녹음을 부탁했어요. 자칫 제가 갔다간 들킬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야, 아무래도 이 돈 가지고는 많이 모자랐겠어. 우리가 평생 먹고 살 것을 생각하면 최대한 많이 빼돌려야 할 것 같아. 그래? 아무래도 투자자들 눈치채지 않게 하려다 보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금액이 적긴 하다. 얼마나 더 빼돌릴 수 있는지 계산을 한 번 더 해볼게. 그리고 자기야, 중이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둘이 살림 차리는 건데 애가 있으면 불편하잖아. 주영이는 당연히 떼어놓고 가야지. 어차피 지금 노인네 집에 있으니까 돈 빼돌릴 수 있을 만큼 빼먹고 해외로 도망가자. 제 두 귀가 의심될 정도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황당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저는 아들이 죽기 전에 넘겨준 서류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사실 저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냥 유품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서류를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매일같이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런지 서류 봉투를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아들은 저에게 서류 하나를 넘겨주던 날 본인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서류가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올 거라면서 그때가 오면 꼭 서류를 들고 본인이 믿고 따르는 투자자 한 명에게 찾아가라고 했죠. 서류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며느리와 불륜남의 대화를 두 귀로 들어보니 아들이 그때 무슨 소리를 한 건지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 저는 곧바로 집에 달려갔고 온 방을 뒤져서 아들이 준 서류를 찾아냈죠. 설마 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예상했던 대로 비자금 서류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봉투 안에는 투자자 명함이 함께 들어있었죠. 저는 바로 명함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서류와 녹음기를 들고 가서 보여줬죠. 아니, 이 서류가 왜 사모님에게 어디서 받아오신 거예요? 사실 아들이 저 세상 가기 전에 저에게 주고 갔어요. 본인이 안일하게 생각했다면서 이 서류가 꼭 필요할 때가 올 거라면서요.
그렇군요. 서류를 보니 비자금 내역이 확실하네요. 이제 이 문제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중요한 서류 잊지 않고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투자자는 서류와 녹음기를 챙겨서 갔고 며칠 후 며느리와 그 변호사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수면 위로 드러나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체포된 후 면회를 한 번 간 적이 있었죠. 그 서류 어머니한테 있었다면서요? 나 가뒀으면 끝이지. 여긴 뭐 볼 게 있다고 왔어요? 며느리 옥살이 하는 거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 이 뻔뻔하기 짝이 없는 며느리 얼굴 구경 한번 하러 왔다. 너 주웅이는 왜 보육원에 보냈냐? 네 핏줄인데 왜 그런 곳에 보내버렸냐고? 왜 보내버렸겠어요? 주웅이 아빠도 없는데 저도 새 인생 시작해야죠. 자식이 밥 먹여주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걔도 저도 갈 길 알아서 찾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앞으로 손주 얼굴 볼 생각하지 말고 차가운 곳에서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라고 한마디 해주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이후 며느리는 아차 싶었던 것인지 재판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국선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변호사 좀 구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했죠. 지 자식 떼어낼 때는 언제고 손주 친모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당연히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결국 범죄 행각이 드러난 며느리와 변호사는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이후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던 아들이 세운 회사는 손주가 자랄 때까지 전문 경영인이 맡아서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서류를 받아간 투자자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았지만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을 들이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전문 경영인 체제로 회사 운영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손주는 지금 현재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늘에 있는 아들을 쏙 빼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애교는 어찌나 많은지 요즘 손주 애교 보는 재미로 살고 있답니다. 투자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며느리와 불륜을 저질렀던 변호사는 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도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돈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고 너무 힘들다면서 울었는데 저는 얄짤없이 거절하며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이 앞으로 차가운 방에서 본인들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개과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연을 끝으로 힘든 일은 다 잊고 손주를 키우는데 정성을 쏟으려고요. 다 늙은 나이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돌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편도 아들도 다 뺏어간 하늘이 이 정도는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손주의 앞날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제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